칼바람이 불던 겨울,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던 전설이 쓰러졌습니다. 명성그룹의 회장 한명준. 그의 죽음은 마치 폭풍우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흔들었죠. 장례식장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기대감으로 번뜩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한명준이 남긴 재산은 무려 1,500억. 이제 그 돈은 누구에게 흘러갈 것인가? 모두가 그것만 궁금해했습니다. 아버지. 한지우는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번의 겨울과 여름을 아버지의 병간호로 보낸 딸이었죠. 남들은 모르겠지만 지우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에 누군가의 손이 얹혔어요. 돌아보니 한태수. 그는 지우의 이복 형제로 외견상 한명준의 아들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이제 내가 있으니까. 태수의 말에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버지를 보내는 아픔, 그것만으로도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한명준의 유언장 공개. 변호사가 봉투를 뜯는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지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열해 동안의 희생, 밤낮으로 병상을 지킨 그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명성그룹 주식 60%와 개인 재산 전부를 아들 한태수에게 상속합니다. 순간 지우의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천장이 돌고 바닥이 흔들렸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태수에게 향했죠. 태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악마의 얼굴처럼 일그러져 보였어요. 한지우 씨에게는 별도의 유산이 없습니다. 그 말이 폭탄처럼 지우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10년, 10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지우는 자신의 삶을 포기했죠.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 지우의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몸이 바닥으로 쓰러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의식은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지우가 눈을 떴을 때 병원 천장이 보였어요.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죠. 민준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변호사. 지우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정신이 들어? 혼절했어. 지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장례식, 유언장,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현실. 믿을 수가 없어.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지우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죠. 유언장의 서명 날짜를 봤어. 3월 18일이야. 그 말에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3월 18일. 그날 아버지는 혼수 상태였어.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민준이 되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변호사의 감각이 깨어난 것이죠. 지우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어요. 3월 18일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지. 그날 유언장에 서명이라니. 불가능한 일이야.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위조일 가능성이 있겠군.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지우는 손을 떨며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도와줘, 민준아. 내 인생에 10년을 바쳤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버릴 리 없어.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최선을 다할게. 명성그룹과 싸우는 건 쉽지 않을 거야. 태수는 이미 언론을 장악했거든. 그 말처럼 다음날 신문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명성그룹 후계자 한태수 회장 유업 잇는다. 태수의 얼굴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그 옆에는 작은 기사 하나. 장녀 한지우 장례식장에서 실신. 정신적 충격 깊어. 지우는 신문을 구겨 던졌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랐어요. 민준이 커피를 내밀었죠. 차분히 생각해보자. 왜 태수가 갑자기 모든 걸 차지한 걸까? 너희 아버지와 태수는 사이가 어땠어?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와 태수의 관계. 묘하게 어색했던 순간들, 어긋난 시선들이 떠올랐어요. 사실 아버지는 태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 공식 석상에서는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사석에서는 그냥 태수군이라고 불렀지. 마치 남처럼.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언가를 발견한 눈빛이었죠. 그럼 왜 갑자기 모든 재산을 태수에게 준 거지? 뭔가 이상해. 지우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심이 서렸어요. 아버지의 간병인 오은지 씨를 만나봐야겠어.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켰으니까. 다음 날 지우는 오은지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이웃에게 물어보니 오은지는 일주일 전 갑자기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죠. 이상하네요. 간병인 일을 오래 했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검은 세단이 자주 왔었어요.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는 소리도 들렸고 지우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했어요. 무언가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그림의 중심에 있었죠.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은지 씨가 사라졌어. 뭔가 이상해. 아버지 병실의 CCTV 영상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병원에서 쉽게 내줄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럴 리 없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 그날 밤 지우는 비가 오는 가운데 아버지가 묻힌 묘지로 향했습니다. 비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삽이 들려 있었어요. 진실은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우는 그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죠. 비록 그것이 아버지의 무덤을 파는 일이라 해도.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어요. 지우는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 쥔 삽이 번갯빛에 반짝였죠. 아버지, 용서하세요. 진실을 알아야만 해요. 그녀는 삽을 땅에 꽂았습니다. 흙이 튀었어요. 그렇게 지우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빗줄기가 지우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흙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손바닥이 찢어지고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었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이게 미친 짓인 줄 알아.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삽질을 계속할수록 무덤은 깊어졌어요. 1시간, 2시간.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남겼을 무언가를 찾기 위해 1,500억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침내 삽이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관이었어요. 지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을 뻗어 관 표면을 더듬었죠. 나무의 차가운 감촉.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우는 관 뚜껑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관 측면에 작은 돌출부가 만져졌습니다. 지우가 자세히 살펴보니 비밀 칸이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은 USB가 있었어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죠. 아버지가 남긴 것, 그것도 관 속에. 이것은 분명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USB를 품에 꼭 안았어요. 이제 무덤을 다시 덮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삽을 들었죠. 이번에는 파냈던 흙을 다시 덮는 작업. 그것은 파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은 2배로 무거웠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우는 진흙탕이 된 채로 차에 올랐어요. 옷은 흙투성이었고 손은 피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결연했죠. 손에 쥔 USB. 이것이 모든 진실을 담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곧바로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때렸지만 그녀의 마음속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그녀는 노트북을 켰죠. USB를 꽂는 순간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 비디오 파일이었어요. 그녀는 심호흡을 한 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죠. 창백하고 야위었지만 또렷한 의식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날짜 표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망 하루 전. 지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예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구나.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내게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 태수는 내 아들이 아니야. 지우는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어요. 28년 전 내 어머니가 바람을 피웠지. 태수는 그 결과야. 하지만 난 내 어머니를 사랑했고 태수를 내 아들로 키웠어. 진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너희 2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지우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최근 태수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 내 약을 바꿨고 간병인을 교체했지. 내가 의심하기 시작하자 그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 그리고 내 서명을 위조한 유언장을 만들었어.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진짜 유언장은 내 성경책에 있다. 내 모든 재산은 내 것이야, 지우야. 태수는 회사 주식 10%만 받게 되어 있지. 성경책은 내 서재 책장 3번째 선반, 왼쪽에서 5번째에 있어. 아버지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내 딸. 내게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이제라도 말할게. 사랑한다, 지우야.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지우는 얼어붙은 채로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면서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죠. 아버지의 마지막 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다시 듣고 싶었습니다. 사랑한다, 지우야. 10번을 더 들어도 부족했어요. 33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말. 지우는 흐느꼈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였어요. 아버지는 그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주려 했죠.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성경책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그녀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새벽부터 미안해.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민준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이었어요.
명성그룹 장녀 한지우, 정신질환 치료 중. 유산상속 문제로 정신적 충격.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녀가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식통은 한 씨가 아버지의 유언을 부정하며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죠. 이게 무슨...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더 나쁜 소식이 있어. 태수가 내 명의로 정신감정 신청을 했어. 법원이 받아들이면 너는 모든 법적 권리를 잃게 될 거야. 지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죠. 민준이 그녀를 부축했어요. 진정해, 지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상을 봐. 모든 것이 여기 있어. 민준은 영상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대단한 증거야. 하지만 어디서 찾은 거야?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덤을 파헤쳤다고 말하면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보일 것이었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성경책을 찾아야 해. 거기에 진짜 유언장이 있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태수가 어제 한명준 회장의 모든 사적 소지품을 옮겼어. 회사 금고로.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태수는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 영상이 있잖아. 법원에 제출하면.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력이 약해. 아버지가 강압에 의해 말했을 수도 있고 편집됐을 수도 있어. 성경책이 있어야 해.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지우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오은지 씨, 아버지의 마지막 간병인이야. 그녀라면 뭔가 알고 있을 거야. 민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미 사라졌다며? 사람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어. 지우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그녀를 찾아야 해. 그날 오후 지우와 민주는 오은지의 과거 주소들을 방문했습니다. 단서는 없었어요. 마지막 희망으로 그녀의 고향 동네를 찾았죠. 작은 시골 마을, 70대의 노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은지요? 한 달 전에 왔다가 갔어요. 이상하게도 짐을 많이 챙겨갔더라고요. 해외로 간다고 했어요. 노모의 말에 지우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노모가 덧붙였어요. 그런데 딸이 이상한 편지를 남기고 갔어요. 혹시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한지우라는 분에게 전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당신인가요? 지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노모는 낡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에는 한 장의 종이와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지우님께 제 목숨이 위험합니다. 모든 증거는 인천 북항 창고 1375에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회장님의 생일입니다. 오은지. 지우와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희망이 깃들었어요. 인천 북항으로 향하는 차 안, 지우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황혼이 바다 위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물결을 타고 일렁였죠. 마치 피처럼. 지우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긴장했어? 민준이 운전대를 꽉 쥐며 물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죠. 오은지 씨가 살아있을까?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은지는 큰 위험에 처했을 겁니다. 도착했어. 민준이 차를 세웠죠. 앞에는 낡은 창고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
바람이 바다 냄새를 실어왔어요. 지우는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1375 창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를 눈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녹슨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어요. 내부는 어둠에 잠겨 있었죠. 민준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먼지 가득한 공간을 비췄어요. 창고 안은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구석에 낡은 금고 하나가 놓여 있었죠. 지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금고 표면은 녹슬어 있었지만 번호 키패드는 새 것처럼 반짝였어요. 비밀번호는 회장님의 생일.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번호를 눌렀어요. 527597호 5월 27일 1975년. 비빅.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있었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자 여러 서류와 USB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민준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태수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야. 28년 전 것이군. 지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혈액형 불일치, 유전자 불일치. 태수는 한명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걸 숨겼을까?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오은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한명준 회장님의 마지막 간병인 오은지입니다. 3월 17일 태수 씨가 회장님의 약을 바꿨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은 의식을 잃으셨고 다음 날 태수 씨는 변호사를 데려와 서류에 회장님의 지문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유언장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회장님은 3월 20일에 의식을 되찾으셨고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어요. 회장님은 비밀리에 영상을 녹화하셨고 진짜 유언장을 성경책에 넣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목숨이 위험합니다. 이 증거들이 지우 씨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지우와 민주는 충격에 빠졌어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으로 태수를 고발할 수 있어. 지우가 외쳤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창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검은 세단이야. 누군가 오고 있어. 지우는 서둘러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들어왔죠. 지우 씨, 이런 곳에서 뵙네요. 그들 뒤에서 한태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맺혔어요. 태수? 지우는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꽉 잡고 있나? 혹시 내 약점이라도 찾았나? 지우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민준이 그녀 앞을 가로막았어요. 법적으로 해결합시다. 한태수 씨. 태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지. 그런데 미친 여자와 아무 증거 없는 변호사가 어떻게 이길 건데? 그는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저 가방 가져오게. 민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가방을 열었어요. USB를 꺼내 태수에게 보였습니다. 이걸 원하지? 아버지의 진짜 유언이야.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우는 계속했어요. 나는 이미 복사본을 만들었어. 내가 이걸 가져가도 이미 늦었어. 태수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남자들이 물러섰죠. 지우야, 우리 대화 좀 할까?
창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우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열애 동안 참아온 분노가 이제 불꽃으로 타올랐죠. 할 말 있어, 태수야? 지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의 눈에 계산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죠. 두 분을 잠시 밖에 두고 우리 남매끼리 얘기 좀 할게. 민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과 태수의 부하들이 창고를 나섰습니다. 이제 창고 안에는 태수와 지우 둘뿐이었죠. 역시 명준이 아저씨 딸이네. 태수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똑똑하고 끈질기고 더 이상 연극은 그만해. 지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난 그걸 증명할 수 있어. 태수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 아니면 두려움? 그래서 어쩔 건데? 태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거야? 내가 아버지 무덤을 파헤친 사실도 함께? 지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태수가 알고 있었어요. 오, 깜짝 놀랐어? 태수가 비웃었습니다. 난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 CCTV로 봤지. 근데 너무 재밌어서 그냥 지켜봤어.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수는 계속했어요. 무덤 훼손죄로 감옥에 가고 싶어? 아니면 거래를 하고 싶어?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거래? 태수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간단해. 내가 모든 증거를 내게 주고 평생 입 다물고 살면 내가 널 가만히 둘게. 심지어 회사 주식 5%도 줄 수 있어. 지우는 비웃었습니다. 5%? 1,500억 중에? 웃기지 마. 그럼 뭘 원해? 태수가 물었어요. 진실.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검사 결과를 숨겼는지 알아? 태수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에 혼란이 스쳤어요. 아버지는 널 아들로 키웠어.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넌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지.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랜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만족? 난 평생 그 사람의 눈치를 봤어. 태수군, 그렇게 불렀지. 나를 진짜 아들처럼 대한 적 없어. 항상 널 더 아꼈어. 지우는 놀랐습니다.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날 버리려고 했어. 모든 재산을 내게 주려고.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28년을 아들로 살았어. 난 그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어? 지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태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약을 바꾼 건 사실이지만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단지 의식을 잃게 해서 서류에 서명하게 하려고.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죽인 거야. 태수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창고 안을 메아리 쳤습니다. 기괴한 웃음이었죠. 그래, 내가 죽였어. 그런데 어쩔 건데? 증거 있어? 오은지? 그녀는 이제 말할 수 없어. 지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오은지 씨를. 태수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어요. 난 내가 가진 걸 지키기 위해 뭐든 할 거야, 지우야. 넌 선택해야 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그때 태수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경찰이?
지우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모든 증거를 경찰에 보냈어. 태수야. 내가 지금 전화 받는 모습까지 녹음하고 있고. 태수의 얼굴이 참혹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지우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태수가 지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지우는 순간적으로 옆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태수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지만 그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더는 도망칠 수 없어, 태수야. 지우가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서 광기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체념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웃기 시작했죠. 넌 정말 똑똑해, 지우야. 역시 명준이 아저씨 딸이야. 창고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태수는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끝인가 보네. 지우는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열애 동안 쌓인 분노가 그녀를 타오르게 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연민도 느껴졌어요. 그녀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결국 자신처럼 한명준의 그림자 아래 살아온 또 다른 희생자였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지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태수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럴 운명이었나 봐. 경찰들이 창고로 들이닥쳤습니다. 태수는 저항하지 않고 체포되었어요. 그가 수갑을 차고 밖으로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지우를 돌아보았습니다. 1,500억. 그거 행복하게 해줄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대답이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실,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죠. 다음 날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한 기사. 명성그룹 후계자 한태수, 회장 살해 혐의로 체포. 지우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집, 이제는 그녀의 집이 된 저택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죠. 그녀는 열해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준이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법원이 임시 가처분을 승인했어. 명성그룹의 모든 주식과 재산이 내게 돌아왔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이제 뭘 할 거야? 민준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진실을 밝힐 거야. 모든 진실을. 그날 오후 지우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아버지 한명준 회장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실의 가치를. 지우는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태수가 한명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럼에도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키웠다는 것, 태수의 배신,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까지. 숨길 것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명성그룹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이익의 30%를 자선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의 술렁임이 일었어요. 지우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태수 씨에게도 주식 10%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유언대로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민준도 충격에 빠진 듯 했어요. 회견이 끝난 후 그가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태수에게 주식을 줄 거야? 그가 한 일을 생각하면.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평화가 깃들었죠.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야. 그리고 증오의 사슬을 끊고 싶어. 다음 날
지우는 아버지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삽을 들지 않았어요. 대신 꽃다발을 들고 왔죠. 그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바람이 불어 지우의 머리카락을 흩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 같았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3개월 후 명성그룹 본사 회의실. 채광창으로 들어온 겨울 햇살이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창문 너머로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어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상속자였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최대 기업 중 하나를 이끄는 수장이 되었죠. 회장님, 이사회가 곧 시작됩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지우는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아직도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곧 들어갈게요. 이사회 멤버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아버지 시절부터 있던 중년의 남성들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여자가, 그것도 33의 젊은 여자가 그들의 수장이 되었으니까요. 지우는 당당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민준이 있었어요. 이제 그는 명성그룹의 법무이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명성그룹은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녀는 새로운 경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환경 친화적 사업 전환, 그리고 직원 복지 향상. 아버지 시대의 권위적 경영과는 완전히 달랐죠.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이사들도 점차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의 계획은 치밀했고 미래지향적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지우는 아버지의 옛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공간이 되었죠. 벽에 걸린 한명준의 초상화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나요, 아버지? 그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문득 서랍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진들을 아버지가 모아둔 것이었죠. 한 장의 사진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5살쯤 되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운동의 날 아버지가 그녀를 어깨에 태우고 있었죠.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런 아버지의 표정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뒤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도소 관계자였어요. 한태수 씨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지우는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태수는 수감복을 입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석 달 만에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태수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주식을 받았다고 들었어. 왜? 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의 유언이었으니까. 태수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난 그럴 자격이 없어.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지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용서했어. 나도. 언젠가는 용서하게 될지도 몰라.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지우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얼굴을 들어 눈송이를 맞았습니다. 차갑지만 깨끗한 느낌이었죠. 민준이 차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차에 올랐어요. 어땠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새로운 시작이야.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교도소가 멀어졌어요. 앞으로는 하얀 눈길이 펼쳐졌습니다.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모든 무게가 그녀의 어깨에서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 지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실과 사랑이었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마치 축복처럼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